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사형을 몇 시간 앞둔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벗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말이죠. 오늘은 서양 철학의 뿌리 소크라테스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하루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가난한 석공의 아들로 태어나 아테네 전체를 뒤흔든 남자가 정작 그 도시의 손에 죽음을 맞기까지 그 생애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리고 그가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 이 말은 유언이라기엔 너무도 사소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이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2400년 전 아테네의 어느 감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잠들기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기원전 399년 봄, 아테네. 감옥이라기엔 초라할 만큼 작은 방이었습니다. 벽 틈으로 스며든 오후의 햇살이 돌바닥 위에 가늘고 긴 띠를 그리고 있었고, 그 빗줄기 너머로 늙은 사내 하나가 침상 끝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백발, 넓적하게 눌린 코, 부리부리하게 튀어나온 두 눈. 아테네의 조각가들이 손대지 않을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못생긴 얼굴 위에는 이상하게도 두려움 대신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면 이 사내의 손에 독이 든 잔이 쥐어질 참이었습니다. 방 안을 채운 10대 명의 벗들은 이미 눈시울이 붉었지만 정작 그 방에서 가장 침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사형수 본인이었습니다. 그는 벗들과 영혼이 육체보다 오래 남는지를 놓고 태연히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일 아침 아고라 광장에 나가 올리브 값을 흥정할 사람처럼 서두르는 기색이라곤 조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 앞에서 인간이 가장 정직해진다고 믿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살아오며 걸쳐온 모든 가면이 벗겨진다고. 그렇다면 이 사내는 지금 벗겨진 얼굴로 대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그는 평생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그 한 가지만을 안다고 말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죽음 앞에서만큼은 무언가를 확신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얼굴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사내가 아직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돌을 깎는 석공의 아들이었던 시절로. 돌 깎던 소년. 소크라테스가 태어난 기원전 470년 무렵 아테네는 페르시아의 대군을 2번이나 물리치고 그리스 세계의 맹주로 떠오르던 참이었습니다. 훗날 정치가 페리클레스가 이끄는 이 도시는 파르테논 신전을 새로 쌓아 올리고 연극과 조각과 철학이 넘쳐 흐르는 문명의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번영의 그늘 아래 알로페케 마을의 한 작은 작업장에서는 대리석 부스러기를 뒤집어 쓴 소년이 정소리에 맞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테네 근교 알로페케 마을의 작은 작업장. 정을 두드리는 소리가 하루 종일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석공 소프로니스코스는 신전의 기둥머리나 묘비에 새길 문양을 깎으며 생계를 이었고, 그의 아들 소크라테스도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곁에서 돌가루를 뒤집어 쓰며 자랐습니다. 돌은 정직한 재료였습니다. 정을 잘못되면 그대로 금이 갔고, 인내심 없이 서두르면
형체가 뭉개졌습니다. 훗날 그가 평생 남을 다그치듯 캐묻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간 것도 어쩌면 이 어린 시절 돌을 다루던 손끝의 습관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 번에 깎아내지 않고 겹겹이 조금씩 파고드는 방식 말입니다. 어머니, 파이나레테는 산파였습니다. 한밤중에 이웃 여인의 진통 소식이 전해지면 그녀는 등불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린 소크라테스는 몇 번이나 어머니를 따라 나섰다가 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산고에 찬 신음소리, 이윽고 터지는 아기의 울음소리. 그 극적인 순간의 전환을 지켜보며 자란 소년의 머릿속에는 훗날 자신이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내는 일에 평생을 바치게 되리라는 것을 짐작할 단서가 이미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알로페케에서 아테네 성벽까지는 걸어서 반나절 거리였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돌 부스러기를 옮기러 도심에 들릴 때마다 소년의 눈은 늘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고라 광장의 회랑 아래에서는 늙은 자연 철학자들이 하늘의 별과 땅 밑의 원소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고 그 목소리는 정소리보다 훨씬 소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심부름을 마친 소년은 돌아갈 시간을 잊은 채 회랑 기둥에 몸을 기대고 어느 노 철학자의 말을 엿듣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원을 그리며 대지가 둥글다고 주장했고 옆에 선 젊은이는 그것이 평평한 원반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질수록 소년의 눈은 오히려 더 반짝였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그를 찾아와 발을 잡아 끌었을 때 소크라테스는 아쉬운 듯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대체 무엇이 궁금해서 저렇게 싸우는 걸까? 그 물음이 그의 인생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보며 그저 웃었습니다. 돌을 깎는 손으로는 먹고 살 수 있어도 말을 깎는 손으로 먹고 살 수 있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마음을 찾아서 청년이 된 소크라테스는 한동안 자연 철학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세상 만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왜 태양은 매일 같은 길을 도는지, 사람은 왜 늙고 병드는지, 그는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아 당대의 자연 철학자들이 남긴 두루마리를 밤새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아낙사고라스라는 철학자의 책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 책에는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는 근원으로 누스, 즉 우주적인 정신이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진짜 답을 찾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만약 정신이 만물을 다스린다면 세상 모든 것은 그저 우연히 그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대지가 왜 둥근지, 태양이 왜 그런 궤도를 도는지, 그 모든 것이 무엇이 최선인가라는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그는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페이지를 넘길수록 실망이 밀려왔습니다. 아낙사고라스는 정신을 이야기해놓고도 정작 구체적인 설명에 들어가서는 공기와 물, 그리고 기계적인 원인들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대지가 평평한 이유를 정신의 선함이 아니라 그저
물리적인 힘의 균형으로 설명하는 시기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훗날 이 실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왜 이 감옥에 앉아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내 뼈와 근육이 이런 각도로 구부러져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는 것과 같았소. 정작 내가 왜 감옥에 남기로 선택했는지는 하나도 설명해주지 못하는 답이었소. 이 실망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물질을 직접 관찰하는 대신 사람들이 나누는 말과 주장, 즉 로고스를 통해 진리에 접근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 전환을 두 번째 항해라 불렀습니다. 순풍이 없을 때 노를 젓는 뱃사람처럼 가장 확실해 보이는 방법 대신 더디더라도 견고한 방법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별과 원소 대신 이제 그의 탐구 대상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이 전환이야말로 아테네의 거리를 떠돌며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탄생하게 된 진짜 출발점이었습니다. 카이레폰과 델포이의 신탁. 소크라테스에게는 카이레폰이라는 오랜 벗이 있었습니다. 성미가 급하고 열정적인 사내였던 카이레폰은 어느 날 파르나소스산 기슭에 델포이 신전을 찾아갔습니다. 세상의 배꼽이라 불리던 그 신전 깊은 곳에는 월계수 잎을 태운 연기 속에서 신탁을 전하는 무녀 피티아가 있었습니다. 카이레폰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까? 신전 안뜰에는 달콤하면서도 아릿한 연기가 낮게 깔려 있었고 청동 세발솥에 걸터 앉은 무녀는 반쯤 정신이 나간 듯한 목소리로 신의 말을 토해냈습니다. 카이레폰이 숨죽여 던진 질문에 연기 속에서 흘러나온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없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소크라테스는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자연 철학에 실망한 뒤로 자신이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여기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신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데 대체 이 수수께끼는 무슨 뜻일까? 그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아테네에서 지혜롭다고 소문난 정치인과 시인, 손끝 야무진 장인들을 차례로 찾아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력한 정치인을 찾아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정치인은 시민들 앞에서 늘 정의를 부르짖던 인물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선생께서는 늘 정의를 말씀하시니 정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겠지요. 부디 저 같은 무지렁이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정치인은 흔쾌히 답했습니다. 정의란 각자에게 마땅한 몫을 주는 것이요.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에게 무기를 돌려주는 것도 마땅한 몫을 주는 일이니 정의이겠군요. 설령 그 적이 그 무기로 우리를 해치려 한다 해도 말입니다. 정치인의 얼굴에서 웃음이 거쳤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말을 바꾸었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때마다 조용히 다음 질문을 던졌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정치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자리를 떴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주변의 젊은이들은 낮은 소리로 킥킥거렸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압니까? 시인을 찾아가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인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름다움이란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요. 소크라테스가 그렇다면 어떤 것이 마음을 사로잡느냐고 되묻자 시인은 자신이 쓴 시의 한 구절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절이 왜 다른 구절보다 아름다운지 설명해보라 하자 시인은 그저 느낌이 그러하기 때문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그 대답을 하나씩 되짚어 물으면 그 확신은 마른 진흙처럼 손안에서 부스러졌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히려 손끝으로 먹고 사는 장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자신의 기술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좁은 전문성을 근거로 자신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도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제야 신탁의 뜻을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아는 것이 거의 없어. 다만 나는 최소한 내가 모른다는 사실만큼은 알고 있어. 가장 지혜로운 자란 자신의 무지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 깨달음을 신이 자신에게 내린 임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남은 평생을 아테네의 거리와 광장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질문을 던지는데 바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그 질문에 자존심이 낱낱이 벗겨진 사람들이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롭다 자부하던 이들에게 소크라테스는 은인이 아니라 벌거벗은 몸을 광장 한가운데서 들춰보인 불청객이었습니다. 등해가 되다. 아테네의 조각가들은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따르는 반인반수 실레노스의 조각상을 만들 때 종종 짓궂은 장난을 곁들이곤 했습니다. 겉모습은 뭉툭한 코와 튀어나온 배를 가진 우스꽝스러운 괴물이지만 그 몸통을 반으로 열면 안에서 황금으로 빚은 작은 신들의 형상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훗날 소크라테스를 가까이서 지켜본 젊은 귀족 알키비아데스는 연회 자리에서 술에 취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딱 그 실레노스 인형 같지 않습니까? 껍데기는 저렇게 우스꽝스러운데 열어보면 그 안에 온통 황금 같은 것들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정말로 그런 사내였습니다. 아테네에서 가장 잘생긴 조각상들 사이에서 그는 가장 못생긴 얼굴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남들처럼 제자들에게 수업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대의 이름을 떨치던 소피스트들은 웅변과 처세술을 가르치며 두둑한 사례금을 챙겼지만 소크라테스는 광장에서 누구든 붙잡고 공짜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덕분에 그의 집안 살림은 늘 궁핍했습니다. 그는 한여름이든 한겨울이든 같은 낡은 겉옷 한 벌로 버텼고 신발조차 신지 않고 아테네의 자갈길을 맨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의 재산을 모두 합쳐도 은화 5문화 남짓. 당대의 웬만한 시민 한 사람이 1년을 버틸 정도의 돈에 지나지 않았다고 훗날 전해집니다. 살림집은 벽에 회칠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좁은 집이었고 겨울이면 문틈으로 새어드는 바람에 화로 하나로 온 가족이 몸을 녹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일수록 신에 가까운 것이요. 그에게 가난이란 견뎌야 할 형벌이 아니라 몸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하나의 수련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에서 이따금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를 느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다이모니온, 즉 신적인 표지라 불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목소리는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려 할 때마다 마치 발밑에 돌부리처럼 조용히 그의 걸음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이 목소리 덕분에 정치판에 뛰어들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정계에 발을 들이려 할 때마다 그 목소리가 그를 만류했기 때문입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만약 내가 정치에 뛰어들었더라면 나는 이 자리까지 오기도 전에 훨씬 일찍 목숨을 잃었을 것이요. 정직한 사람은 이 도시의 정치판에서 단 한 시간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요. 그는 그 낯선 침묵의 목소리를 신뢰했고 평생 그것을 거스른 적이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못생기고 남들 눈에는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노인. 그러나 그는 훗날 법정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신이 이 아테네라는 크고 혈통 좋은 그러나 굼뜨고 나태한 말에게 붙여준 등에와 같소. 온종일 이 말의 등에 달라붙어 따끔하게 쏘아대며 잠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역할이요. 등에 한 마리의 침이 말 한 마리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따끔함은 굼뜬 말을 계속 깨어있게 만듭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바로 그런 존재라 믿었습니다. 성가시지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크산티페. 그런 그의 곁을 지킨 아내는 크산티페였습니다. 후대의 이야기꾼들은 그녀를 아테네에서 가장 사나운 여인으로 그리길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하루 종일 광장에서 낯선 젊은이들과 입씨름을 벌이다 빈손으로 돌아온 저녁이었습니다. 크산티페는 저녁밥도 없이 빈둥거리다 돌아온 남편에게 한바탕 잔소리를 퍼부었지만 소크라테스는 태연히 딴청을 피울 뿐이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그녀는 결국 물동이를 통째로 들어 남편의 머리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흠뻑 젖은 소크라테스는 젖은 옷자락을 털며 태연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둥이 친 뒤에는 원래 비가 내리는 법이지. 세 아들 중 맞이인 람프로클레스는 어머니의 그 불같은 성미를 도무지 견디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도저히 어머니의 그 사나운 말투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들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묻자꾸나. 사나운 짐승의 이빨을 견디는 것과 너를 낳고 기른 어머니의 잔소리를 견디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힘든 일이겠느냐. 람프로클레스는 발끈하며 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이라면 짐승보다 더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인내심 있게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어머니가 잠 못 이루며 너를 먹이고 병들었을 때 밤새 곁을 지킨 사람이 바로 그 잔소리하는 어머니가 아니었느냐고. 그 잔소리조차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헤아려야 한다고. 훗날 그는 결혼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결혼은 하는 게 좋소.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고 나쁜 아내를 얻으면 나처럼
철학자가 될 테니 말이요. 껄껄 웃으며 던진 이 농담 속에는 그가 자신의 고단한 결혼 생활조차 하나의 배움터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도 집에 돌아가면 그저 물벼락을 맞는 한 사람의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삶과 동떨어진 고고한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부엌과 마당에서 단련된 것이었습니다. 역병과 전쟁. 소크라테스가 30 무렵이 되던 기원전 431년,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초기 스파르타군이 아티카 지역을 유린하자 성벽 밖 농민들은 짐을 싸들고 성벽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좁은 도시 안은 순식간에 발 디딜 틈 없이 붐볐고 그 밀집된 인구 사이로 이듬해 정체 모를 역병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그 참상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열과 구토, 참기 힘든 근육의 경련이 몸을 덮쳤고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었으며 목구멍과 혀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열이 너무 뜨거워 환자들은 옷을 벗어던지고 냉수가 담긴 저수조에 몸을 던졌습니다. 도시를 이끌던 지도자 페리클레스조차 이 역병을 피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신에게 빌어도 법을 지켜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목격하며 오랫동안 지켜온 관습과 도덕에 대한 믿음을 하나둘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 법을 어긴들 무슨 벌을 받겠는가. 투키디데스는 그렇게 무너져가는 아테네의 마음을 기록했습니다. 그 참혹한 시절에도 소크라테스는 병상이 눕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아누운 벗들의 집을 서슴없이 드나들며 곁을 지켰고 시신이 쌓여가는 거리를 맨발로 오가면서도 끝내 역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강인한 체질을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죽음이 도시 전체를 삼키는 동안에도 홀로 흔들리지 않는 이 늙은 사내의 존재는 어떤 이들에게는 위안이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오히려 섬뜩한 불길함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광장에서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기존의 통념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늙은 철학자는 손쉬운 의심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아테네인들은 패배와 역병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기보다 낯선 말과 낯선 신을 끌어들이는 자들에게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불안한 시절 소크라테스는 그 누구보다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그를 광장의 논객에서 창을 든 병사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포테이 다이아. 기원전 432년 아테네가 포테이 다이아를 포위하던 여름, 37의 소크라테스는 청동 방패와 창을 든 중무장 보병으로 전장에 서 있었습니다. 사르레는 겨울 추위 속에서도 그는 늘 입던 얇은 겉옷 하나만 걸치고 맨발로 눈밭을 걸었습니다. 두꺼운 가죽신과 겹겹의 외투로 무장한 병사들이 오히려 그의 태어남에 혀를 내둘렀을 정도였습니다. 전투가 벌어지던 어느 날, 부상당해 쓰러진 젊은 장교 알키비아데스가 적진 한복판에 고립되었습니다. 화살이 빗발치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소크라테스는 주저없이 뛰어들어 그를 등에 업고 빠져나왔습니다. 흙먼지와 피가 뒤엉킨 전장에서 늙은 철학자는
젊은 귀족 청년의 목숨을 자신의 등에 짊어지고 걸었습니다. 훗날 아테네는 이 공로로 그에게 무공 훈장을 내리려 했지만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그 영예를 알키비아데스에게 돌리며 자신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내가 그를 구한 것은 훈장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소.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진영에서 병사들은 그보다 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크라테스는 무언가에 골몰한 채 진영 한복판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미동도 없이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병사들이 신기해하며 곁을 지나쳤지만 정오가 되고 해가 저물도록 그가 자세 하나 바꾸지 않자 이야기는 진영 전체에 퍼졌습니다. 몇몇은 저녁밥을 먹고 담요를 챙겨 나와 그의 곁에 자리를 깔고 밤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밤을 꼬박 새운 채 이튿날 동이 틀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해가 떠오르자 그는 태양을 향해 짧게 기도를 올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엇을 그토록 골똘히 생각했는지 그는 끝내 병사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하루 밤낮의 침묵은 그가 전장에서조차 사유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병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 놓았습니다. 아가톤의 집에서 기원전 416년 비극 시인 아가톤이 디오니시아 축제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것을 축하하는 연회가 그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이미 전날 밤 진탕 마셨던 손님들은 다들 숙취에 시달리고 있었고 결국 이날은 무리하게 마시는 대신 돌아가며 사랑의 신 에로스를 찬미하는 연설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파이드로스가 먼저 입을 열었고 파우사니아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의사 에퀵시마코스의 차례가 왔을 때 옆자리의 희극 시인 아리스토파네스가 딸꾹질을 시작해 좌중의 웃음이 터졌습니다. 에퀵시마코스는 짐짓 진지한 얼굴로 딸꾹질을 멋게 하는 처방을 일러주고는 자신의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소크라테스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오래전 만티네아의 현명한 여인 디오티마에게서 배운 것이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사랑이란 본디 아름다움을 향해 오르는 사다리와 같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아름다운 육체에 마음을 빼앗기지만 조금 더 눈이 트이면 그 아름다움이 다른 몸에도 깃들어 있음을 깨닫고 다시 더 나아가면 몸의 아름다움보다 영혼의 아름다움이 훨씬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다리를 한 칸씩 오르다 보면 마침내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에 얽매이지 않는 아름다움 그 자체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낮은 사다리에 계속 머무는 사람은 아름다운 몸 하나에 집착하며 평생을 보내지만 그 사다리를 끝까지 오른 사람은 비로소 진짜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이요. 좌중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숙연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늦은 밤, 이미 잔뜩 취한 젊은 귀족 알키비아데스가 화관을 빗두름하게 쓴 채 요란하게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은 소크라테스를 발견하고는 다른 무엇도 아닌 그를 찬미하는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취기 오른 목소리로 그는 좌중 앞에서 뜻밖의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코리바스의 광란에 빠진 사제들도 나보다는 차분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피리도 없이 오직 말만으로 나를 이렇게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를 실레노스의 조각상에 빗대며 겉으로는 우스꽝스럽지만 그 속에 황금 같은 것을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면 나는 내가 정치와 명예를 좇으며 살아온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의 말을 듣지 않으려 귀를 틀어막고 도망칠 때가 있습니다. 세이렌의 노래를 피하듯 말입니다. 내 안의 명예욕이 너무 강해서 이 사람 곁에 오래 머물다가는 내가 원하는 삶을 영영 살지 못할 것 같아 두렵기 때문입니다. 연회에 모인 사람들은 왁자하게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뒤에는 서늘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며 연회는 점점 더 흐트러졌습니다. 몇몇은 취기를 이기지 못해 자리에 쓰러져 잠들었고 몇몇은 슬그머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달기 울 무렵까지 자리를 지킨 것은 소크라테스와 극작가 아가톤, 그리고 희극 시인 아리스토파네스 세 뿐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큰 술잔을 손에서 놓지 않으면서도 조금도 흐트러진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두 시인에게 진정으로 뛰어난 작가라면 비극도 쓰고 희극도 쓸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조용히 캐물었습니다. 슬픔과 웃음이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아가톤과 아리스토파네스는 몽롱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다가 결국 하나둘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소크라테스는 홀로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는 마치 지난밤 한숨도 마시지 않은 사람처럼 태연히 광장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느 날과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스승의 말은 제자의 심장을 뒤흔들 만큼 강력했지만 그 뒤흔듦만으로 한 사람의 야심을 영영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화관을 쓰고 웃던 알키비아데스가 훗날 아테네를 등지고 조국을 배신하는 인물이 되리라는 것을 그 자리에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델리온의 후퇴. 기원전 424년 델리온 전투에서 아테네군이 무너지며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날 때도 소크라테스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그날의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여느 병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꼿꼿이 든 채 마치 거리에서 아는 사람을 찾듯 좌우를 살피며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당당했던지 적들조차 그를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허둥지둥 도망치는 다른 병사들을 뒤쫓았을 정도입니다. 함께 퇴각하던 장군 라케스가 말에서 떨어져 고립되었을 때도 소크라테스는 걸음을 늦추지 않고 그의 곁을 지키며 함께 물러났습니다. 말을 무기로 삼던 철학자는 정작 창칼이 부딪히는 전장에서는 몸으로 용기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구름 속의 사내. 전장에서 돌아온 그를 기다린 것은 훈장이 아니라 여전히 그의 질문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원망이었습니다. 기원전 423년 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는 희극 구름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극중 소크라테스는 바구니에 올라앉아
하늘 위에 매달린 채 궤변을 늘어놓고 학생들에게 정의로운 논리 대신 이기기만 하면 그만인 억지 논리를 가르치는 사기꾼으로 그려졌습니다. 관객석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공연이 열리던 날 소크라테스 본인도 관객석 어딘가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축제를 구경하러 온 외국인 관객들이 무대 위의 우스꽝스러운 인형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정말 소크라테스라는 자의 모습인가? 그러자 정작 소크라테스 자신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는 그저 자신의 진짜 얼굴을 관객들에게 보여주었을 뿐이었습니다. 무대 위의 인형과 실제 그 사이의 간극을 그는 침묵으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대 위의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는 실제 소크라테스와 조금도 닮지 않았음에도 아테네 시민들의 머릿속에는 이 희화화된 이미지가 오래도록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훗날 법정에 선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두렵게 만든 것은 오늘의 고발자들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저를 이렇게 그려온 이름 없는 소문들입니다. 소문은 반박할 상대조차 없으니 이보다 무서운 적이 없습니다. 무너지는 아테네. 기원전 415년 아테네는 시켈리아 섬의 도시 시라쿠사를 정복하기 위해 대규모 원정대를 파견했습니다. 200척에 가까운 함선과 수만 명의 병사가 피레우스 항구를 가득 메운 채 출항을 기다리던 그 봄, 아테네 시민들은 오랜만에 들뜬 표정으로 부둣가에 모여들었습니다. 지휘관 중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소크라테스가 목숨을 걸고 구해냈던 알키비아데스였습니다. 그는 이제 화려한 언병과 대담한 야심으로 아테네 정계를 주름잡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항 전날 밤 아테네 시내 곳곳에 세워진 헤르메스 신상들의 얼굴과 남근 상이 누군가에 의해 무참히 훼손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이 되어 그 참상을 발견한 시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원정을 앞둔 불길한 징조로 여겨진 이 사건의 배후로 평소 신을 조롱하는 짓궂은 술자리로 소문이 자자했던 알키비아데스가 지목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함대를 이끌고 바다 위에 있었지만 본국에서 날아온 소환 명령에 결국 재판을 피해 적국 스파르타로 망명해버렸습니다. 지휘관을 잃은 원정대는 2년에 걸친 참혹한 싸움 끝에 괴멸했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채석장에 갇혀 굶주림과 탈진 속에 죽어갔습니다. 아테네는 이 원정으로 수만 명의 시민과 함대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훗날 소크라테스가 신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배심원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이 헤르메스 신상 사건의 공포가 채 가시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재앙 이후 아테네는 급격히 기울어갔습니다. 기원전 404년 27회를 끌어온 전쟁은 결국 아테네의 항복으로 끝났습니다. 승리한 스파르타는 아테네에 30인이라 불리는 소수의 과두정을 세웠고 이들은 곧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공포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광장에서 젊은이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던 늙은 철학자에게 이 폭압의 시대는 또 다른 시험대가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레온을 위하여. 어느 날 참주들은 소크라테스를 포함한 5명을 원형 청사로 불러들여 명령을 내렸습니다.
살라미스에 사는 부유한 시민 레온을 체포해 처형장으로 끌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재산을 노린 명백한 살인 명령이었고 참주들은 여러 사람의 손을 함께 더럽혀 죄를 나누어 지려는 계략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4사람은 곧장 살라미스로 향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명령을 거부하면 자신이 대신 처형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법정에서 그날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때 나는 죽음 따위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만 부당하고 불경한 일에는 조금도 가담하지 않는 것. 내가 마음 쓴 것은 오직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몸으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신념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레오는 결국 다른 4사람의 손에 끌려가 처형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의 저항은 훗날 뜻밖의 방식으로 그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배신한 제자들. 참주 정치가 무너지고 민주정이 돌아오자 아테네 시민들은 지난 포갑의 시절 누가 어느 편에 서 있었는지를 하나씩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자신은 참주의 명령을 거부한 사람이었지만 공교롭게도 한때 그의 곁을 맴돌며 배움을 청했던 2 청년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포테이다이아에서 그가 목숨을 걸고 구해냈던 알키비아데스는 스파르타로 망명한 뒤 적국의 군사 정보를 넘겼고 이후 페르시아를 전전하다 결국 암살당하는 파란만장한 말로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크리티아스는 다름 아닌 그 30인 참주의 우두머리가 되어 자신이 한때 소크라테스에게 배웠던 논리의 칼날을 반대팔을 숙청하는 데 휘둘렀습니다. 스승이 직접 저지르지 않은 죄가 제자들의 이름을 통해 그에게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가톤의 연회에서 눈물을 쏟으며 스승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했던 그 청년이 결국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지 못한 채 파멸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크리티아스와 소크라테스 사이에는 또 다른 앙금도 있었습니다. 크리티아스가 한 미소년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보다 못한 소크라테스가 그런 행동은 마치 돼지가 돌에 몸을 비벼대며 가려움을 해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면전에서 쏘아붙인 일이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크리티아스는 그 말을 오래도록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훗날 참주가 된 그는 동료 카리클레스와 함께 법을 만들며 언변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누가 봐도 소크라테스 한 사람을 겨냥한 법이었습니다. 카리클레스는 소크라테스를 직접 불러 경고했습니다. 그대는 젊은이들과 문답을 나누는 일을 그만두시오. 소크라테스는 짐짓 순진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시장에서 물건값을 묻거나 길 가는 젊은이들에게 길을 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혹시 금지된 언변의 기술에 해당합니까? 카리클레스는 언짢은 얼굴로 답을 피했습니다. 한때 그의 말에 매료되어 곁을 맴돌던 제자가 이제는 스승의 입을 법으로 틀어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토스의 경고. 이 무렵 소크라테스와 부딪힌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죽 무두지럽으로 재산을 모아 민주정의 유력 정치인으로 떠오른 아니토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아들이 가업을 물려받아 무두질 공방을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어느 자리에서 대뜸
이렇게 말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대의 아들에게 가죽 다루는 일만 가르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요. 제대로 된 스승 밑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훗날 좋지 못한 길로 빠지고 말 것이요. 정치적 야망에 부풀어 있던 아니토스는 이 말을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훗날 그의 아들은 정말로 술에 빠져 방탕한 나날을 보내다 끝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쓰러졌다고 전해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소크라테스의 예언이 정확히 들어맞은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니토스는 그 사실에서 스승의 해안을 깨닫는 대신 오히려 그를 향한 앙심만을 더 깊이 키웠습니다. 또 어느 자리에서 소크라테스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을 소피스트에게 보내 가르칠 생각이 있느냐고. 아니토스는 발끈하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미친 짓이 내 가족에게 닥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요. 그 작자들은 배우는 사람을 망치고 타락시킬 뿐이요. 소크라테스가 그 판단의 근거를 차분히 되묻자 아니토스는 대화를 더 잇지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다만 떠나기 전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대는 남을 너무 쉽게 험담하는 버릇이 있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요. 이 도시에서는 남에게 이로움을 주기보다 해를 끼치기가 훨씬 쉬운 법이니까. 이 말은 훗날 예언처럼 현실이 됩니다. 몇 해 뒤 바로 이 아니토스가 소크라테스를 사형대로 이끈 3명의 고발자 중 한 사람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왕의 회랑에서 정식 기소를 앞둔 어느 날 아침, 소크라테스는 예비 심리를 받기 위해 왕의 회랑이라 불리는 관청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는 낯익은 청년 에우티프론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인죄로 직접 고발하러 온 참이었습니다. 하인 하나가 다른 노예를 죽였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그 하인을 묶어 도랑에 방치했고 결국 그 하인이 죽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우티프론은 그것이 신을 노하게 할 불경한 일이라 확신하며 제아비를 법정에 세우는 것이야말로 신실한 행동이라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묘하게 겹치는 이 사연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자신 역시 신을 믿지 않고 신을 새로 지어낸다는 불경죄로 고발당한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에우티프론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경건함이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고 자부하는 모양이니 부디 나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대체 경건함이란 무엇이요? 에우티프론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신들이 사랑하는 것이 경건한 것이고 신들이 미워하는 것이 불경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곧바로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소. 경건한 것이 경건하기 때문에 신들이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요? 아니면 신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경건해지는 것이요? 에우티프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몇 차례 더 답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그의 확신을 한 겹씩 벗겨냈습니다. 결국 에우티프론은 급한 볼일이 있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정작 경건함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고발하러 온 사내조차 경건함이 무엇인지 끝내 답하지 못한 채 떠난 것입니다. 바로 이 남자, 신을 함부로 재단하는 이 오만한 확신이야말로 소크라테스가 평생 아테네의 광장에서
벗겨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는 바로 그 소크라테스 자신이 신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법정에 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결국 나라가 인정하는 신을 믿지 않고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500명의 배심원 앞에 섰습니다. 아고라 한켠에 마련된 재판정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테네에서 가장 말 많은 노인이 마침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는 소식에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호기심과 적개심이 뒤섞인 웅성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발자는 시인 멜레토스와 정치인 아니토스, 그리고 연설가 리콘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고발자 멜레토스를 법정 한가운데로 불러세워 직접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는 내가 청년들을 타락시킨다 하였어. 그렇다면 묻겠어. 대체 누가 청년들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요? 멜레토스는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법입니다. 아니, 법관들과 배심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시민 모두가 청년들을 훌륭하게 만듭니다. 오직 당신 한 사람만이 그들을 타락시킬 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말을 받아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말을 다루는 이치도 그러하오. 세상 모든 사람이 말을 훌륭하게 기를 수 있고 오직 조련사 한 사람만이 말을 망친다고 생각하시오. 아니면 그 반대로 오직 소수의 숙련된 조련사만이 말을 훌륭하게 기를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말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그 말을 망치는 것이 아니겠소. 법정 안에는 낮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멜레토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소크라테스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아빠진 겉옷을 배심원들 앞에 슬쩍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젊은이들에게서 돈을 받고 궤변을 가르치는 소피스트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가난한 것이겠습니까? 만약 내가 그런 장사치였다면 진작 소피스트들처럼 큰 부자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가난이야말로 그 어떤 증인보다 확실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테네라는 크고 혈통 좋은 말에게 신이 붙여진 등에라 불렀고 자신이 평생 걸어온 길을 후회 없이 변호했습니다. 자연 철학에 실망해 두 번째 항해를 떠났던 것도, 델포이의 신탁을 검증하러 나섰던 것도, 참주의 명령 앞에서 죽음을 각오했던 것도 모두 하나의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인간에게 살 가치가 없는 삶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벗들에게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자신을 만류하던 그 낯선 다이모니온의 목소리가 단 한 번도 들려오지 않았다고. 집을 나설 때도, 이 법정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목소리는 침묵하고 있어. 평생 나를 그릇된 길에서 붙잡아 세우던 그 신호가 오늘은 조용하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 내게 벌어지는 이 일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는 뜻인지도 모르겠어. 배심원들 중 몇몇은 그 말에 실소를 터뜨렸지만 몇몇은 서늘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배심원들은 이 말을 반성이 아니라 오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500명의 표가 집계되는 동안 법정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공표되었습니다. 유죄 280표, 무죄 220표. 겨우 30표만 반대편으로 넘어갔더라면 그는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이며 오히려 농담을 던졌습니다. 예상보다 적은 표차로군요. 나는 훨씬 큰 표차로 유죄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법의 관례에 따라 이제 그는 스스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형벌을 제안할 차례였습니다. 관례대로라면 사형을 피하기 위해 눈물로 선처를 구하거나 재산을 모두 내놓거나 국의 추방을 자원해야 했습니다. 법정 안에 모두가 그런 발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전혀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평생 여러분들에게 참된 이로움을 주기 위해 애써왔어. 그렇다면 나에게 마땅한 것은 벌이 아니라 올림픽 경기의 우승자들처럼 영빈관에서 평생 식사 대접을 받는 명예요. 법정 안에서는 분노 섞인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벗들이 다급히 나서서 은화 30문화의 벌금형을 대신 제안했지만 이미 배심원들의 마음은 돌아선 뒤였습니다. 형량을 정하는 두 번째 투표에서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더 많은 표가 사형을 원했습니다. 빛과 그늘은 이렇게 겹쳐져 있었습니다. 몸을 던져 전우를 구하고 목숨을 걸고 불의한 명령을 거부했던 사내. 그런 그를 길러낸 도시가 그의 질문 하나하나를 견디지 못해 결국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델로스의 배를 기다리며 사형이 선고된 바로 다음 날 아테네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날 신에게 바치는 화려하게 장식된 30개의 노를 가진 배 한 척이 델로스 섬을 향해 출항했던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영웅 테세우스가 매년 인신공물로 바쳐지던 아테네의 청년들을 데리고 크레타 섬으로 떠난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처치하고 살아 돌아왔던 그 항해를 기리는 배였습니다. 아테네에는 오래된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신성한 배가 델로스를 다녀오는 동안에는 도시를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 그 누구도 사형에 처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곧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델로스로 향하는 바람이 유난히 순탄치 않았던 탓에 배는 꼬박 한 달이 지나서야 아테네로 돌아왔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소크라테스는 감옥에 갇힌 채 매일같이 자신을 찾아오는 벗들과 변함없이 대화를 나누며 지냈습니다. 한때 젊은이들을 괴물 같은 무지에서 구해내려 평생을 바쳤던 이 늙은 등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청년들을 괴물에게서 구해낸 영웅을 기리는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마지막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크리톤의 마지막 설득.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그 한 달 사이 부유한 벗 크리톤은 여러 차례 은밀히 감옥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에 크리톤은 조용히 감옥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든 소크라테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그는 차마 깨우지 못하고 한참을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눈을 뜬 소크라테스가 벗의 어두운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각에 어쩐 일이요, 크리톤? 무슨 나쁜 소식이라도 있어? 크리톤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배가 돌아왔소. 아니, 정확히는 내일이면 도착할 것이라 하오. 그러니 오늘이 그대에게 남은 마지막 밤이요. 크리톤은 무릎을 꿇다시피 매달렸습니다. 간수를 매수해 두었다고, 국경 너머까지 데려다줄 마차도 준비해 두었다고, 테살리아에 가면 그를 반겨줄 벗들도 있다고 그는 속삭였습니다. 그대가 죽으면 나는 다시는 그런 벗을 얻지 못할 것이요. 게다가 사람들은 내가 재물을 아끼느라 그대를 구하지 않았다고 손가락질할 것이요. 벗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이요. 크리톤의 논리는 단순하고도 인간적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크리톤에게 만약 지금 이 순간 아테네의 법률 그 자체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그 법이 눈앞에 서 있기라도 한 듯 그 목소리를 대신 읊어 내려갔습니다. 소크라테스여, 말해보시오. 우리가 그대를 낳아준 부모의 혼인을 정하고 그대에게 이름과 양육과 교육을 베풀지 않았던가? 그대는 70평생 우리의 보호 아래 이 도시에서 살아왔고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로 떠나지 않았어. 그것은 그대가 우리의 법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왔다는 증거가 아니겠어.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그대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몰래 도망친다면 그대는 부모를 등지듯 우리를 등지는 것이요. 그리고 그대가 떠난 뒤에도 사람들은 그대의 이름과 함께 우리의 이름을 비웃을 것이요. 법을 어기고 도망친 자를 길러낸 나라라고 말이요. 소크라테스는 그 목소리를 다 옮긴 뒤 크리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목소리가 내 귓가에 울리고 있는 한 나는 다른 어떤 말도 들을 수가 없구려. 마치 쿠리바스의 제사에 홀린 사람들이 피리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요. 그는 평생 아테네의 법 아래 보호받으며 살아왔고 그 법이 마련해준 결혼과 교육, 그리고 이 도시에서 누린 모든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법이 자신에게 불리해졌다고 몰래 도망친다면 레온을 위해 목숨을 걸고 지켰던 바로 그 원칙을 스스로 배신하는 셈이었습니다. 떠날 수는 있어. 그러나 그 순간 지금까지의 나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요. 남은 생을 이방인으로 떠돌며 내가 평생 옳다고 말한 것들을 스스로 비웃으며 살아야 할 것이요. 그런 삶이 과연 사는 것이겠소? 크리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말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하루. 사형이 집행되던 날 아침, 벗들이 하나둘 감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내 크산티페와 어린 새 아들도 함께였습니다. 막내는 아직 어머니 품에 안겨야 할 나이였고 마치 람프로클레스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벽 쪽에 서 있었습니다. 크산티페는 남편의 손을 부여잡고 곧 다가올 이별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이 사람들도 더 이상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겠지요. 그녀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는 평소의 사나움 대신
감출 수 없는 두려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습니다. 오랜 세월 물벼락을 퍼붓고 잔소리를 늘어놓던 그 손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여린 손이었습니다. 그는 크리톤에게 부탁해 그녀와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게 했습니다. 눈물 없이, 흐트러짐 없이 이 하루를 마치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이 떠난 방 안에는 크리톤과 그의 아들 크리토블로스, 헤르모게네스, 에피게네스, 아이스키네스, 안티스테네스, 크테시포스, 메넥세노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훗날 세상에 전한 파이돈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테베에서 온 두 청년, 심미아스와 케베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작 이 광경을 가장 생생히 기록으로 남긴 플라톤 자신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몸이 아파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고 그는 훗날 자신의 책 첫머리에 짧게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하루의 이야기는 스승의 임종을 직접 지킨 벗, 파이돈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벗들에게 물었습니다. 평생 참된 철학에 몸담아온 사람이라면 마땅히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기꺼워해야 하지 않겠소? 그는 철학이란 본디 죽음을 위한 수련이라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몸의 감각과 욕망에서 최대한 벗어나 순수하게 사유하려 애써온 것이야말로 영혼이 육체를 완전히 벗어놓는 그 순간을 미리 연습해온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세상에 두 종류의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늘 변하고 쓰러지는 것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고 늘 한결같은 것들. 몸은 분명 앞의 것에 속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고 정의나 아름다움처럼 변치 않는 것들을 사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영혼이 몸보다는 저 눈에 보이지 않고 신성하며 늘 한결같은 것들과 더 닮지 않았어. 그렇다면 영혼이 몸과 함께 쉬이 흩어져 버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니겠어. 그는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심미아스가 먼저 반론을 폈습니다. 영혼이란 어쩌면 리라의 조화로운 울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리라의 현이 끊어지고 나무가 부서지면 그 아름다운 화음도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영혼도 육체라는 악기가 부서지면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닐런지요. 케베스도 다른 걱정을 덧붙였습니다. 설령 영혼이 육체보다 오래 간다 해도 마치 옷을 여러 벌 지어 입는 재단사처럼 여러 번의 생을 거치다가 결국 가장 마지막 육체와 함께 완전히 소멸해버리는 것은 아닐지 두렵습니다. 두 청년의 반론은 날카로웠고 방 안의 공기는 잠시 무거워졌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질문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워하며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들은 반드시 그 반대의 것에서 생겨난다는 논증으로 잠에서 깨어남이 있으면 깨어남에서 다시 잠으로 돌아가듯 삶과 죽음도 서로를 오가는 순환일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영혼 안에 어떤 알미 이미 깃들어 있었기에 살면서 마주하는 것들을 보고 그것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눈앞에 막대기 2개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2막대기를 보고 우리는 거의 같다고 말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똑같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어.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완전히 동일한 2물건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같음이라는 완벽한 기준을 이미 알고 있어서 이 막대기들이 그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겠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완벽한 같음을 본 적이 없는데 말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몸으로 태어나기 전 영혼이 이미 그 완벽한 같음을 알고 있었고 지금은 그것을 다만 희미하게 떠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소. 곁에서 이 말을 유심히 듣던 파이도는 자신도 모르게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모습을 보고 옅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파이돈, 내일이면 그 아름다운 머리를 애도의 표시로 잘라내야 할지도 모르겠군. 우리의 논증이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 무너지고 만다면 말이요. 파이도는 손을 거두며 낮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앞둔 방 안에서 오간 뜻밖에도 다정한 농담이었습니다. 하나의 논증이 끝날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조금씩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그것은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평생 쌓아온 논리가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지 스스로 검증하는 마지막 시험 때에 가까웠습니다. 논쟁이 잦아들 무렵 벗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옅은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표정을 잃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마치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보다 내가 지금 화가 나 있지는 않은지를 더 걱정하는 것 같소. 그는 백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백조는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느끼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노래한다고들 하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백조가 죽음을 슬퍼해 우는 것이라 오해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소. 백조는 자신이 섬기는 신 아폴론의 곁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에 기뻐 노래하는 것이요. 나 역시 그 백조들과 같은 신을 섬기는 종이라 자부하니 그대들보다 결코 못한 예언의 능력을 가졌다 할 수 없을 것이요. 그러니 나도 이 마지막 시간 앞에서 백조처럼 노래해야 마땅하지 않겠소. 훗날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걸작을 백조의 노래라 부르게 된 것은 바로 이 순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크리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대가 떠난 뒤 우리는 그대를 어떻게 묻어야 하겠소? 소크라테스는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크리톤, 그대는 아직도 내 말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모양이구려. 그대가 묻을 수 있는 것은 그저 이 낡은 몸뚱이일 뿐이요. 진짜 나는 이 몸이 식은 뒤에는 이미 이곳에 없을 것이요. 그러니 나를 묻고 싶다면 먼저 나를 붙잡아야 할 것이요. 다만 그 몸을 붙잡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를 붙잡지는 못할 것이요. 벗들은 그 농담에 옅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원하는 대로 관습에 따라 묻으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죽음 앞에서조차 그는 사소한 절차에 마음을 쓰는 대신 벗들의 슬픔을 가볍게 만들어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논쟁이 끝난 뒤 소크라테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옆방으로 가 몸을 씻었습니다. 죽은 뒤에 여인들이 자신의 시신을 닦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였다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도 그는 자신을 씻겨줄 사람들의 수고까지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돌아온 그의 몸에서는 아직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채 옅은 김이 피어올랐고 그 모습은 이상하게도 사형수라기보다 여느 날 저녁에 평범한 가장처럼 보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간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방에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사형수 중 당신처럼 온화한 분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명령을 전할 뿐이니 부디 저를 원망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고는 등을 돌려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사람조차 이 죽음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독배가 준비되었습니다. 갈아낸 독 당근즙이 담긴 잔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잔을 받아들며 신들에게 술을 조금 흘려 바쳐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승에서 저승으로의 여정이 순탄하기를 비는 오랜 관습이었습니다. 간수는 난처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여기 담긴 양은 정확히 한 사람을 죽일 만큼만 준비된 것이라 한 방울도 덜어낼 수 없다고. 소크라테스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대신 신들을 향해 짧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의 이 행이 부디 순조롭기를. 그리고 그는 잔을 들어 마치 흔한 포도주 한 잔을 비우듯 담담하게 마셨습니다. 그 순간 방 안 곳곳에서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평소에도 감정이 격했던 아폴로도로스는 참지 못하고 목 놓아 통곡하기 시작했고 그 울음은 마치 불씨처럼 방 안의 다른 벗들에게로 옮겨 붙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벗을 잃어야 하는 자기 자신들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그들을 나무랐습니다. 여자들을 밖으로 내보낸 것도 바로 이런 소란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사람은 마지막 순간만큼은 경건한 침묵 속에서 맞아야 한다고 그는 말했고 벗들은 부끄러운 얼굴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크라테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독이 온몸에 고르게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내 다리가 무거워지자 그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사람이 발끝을 세게 눌러보며 감각이 있는지 물었고 소크라테스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마비는 발에서 정강이로 다시 무릎으로 마치 밀물이 차오르듯 조금씩 심장을 향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서늘한 침묵 속에서 소크라테스가 얼굴에 덮여있던 천을 살짝 걷고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크리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네. 잊지 말고 갚아주게. 크리톤은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몸이 가볍게 떨렸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다시 새기는 소크라테스의 말들. 내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이 사내가 남긴 몇 마디를 다시 꺼내보려 합니다. 24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 말들은 여전히 낡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그 한 가지만을 안다. 델포이의 신탁이 그를 가장 지혜로운 자로 불렀을 때 그는 도망치지 않고
그 말의 무게를 직접 검증하러 나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정작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는 좀처럼 묻지 않습니다. 확신은 쉽고 편안하지만 소크라테스에게 그것은 가장 위험한 착각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안다고 자부하는 순간 배움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인간에게 살 가치가 없는 삶이다. 사형을 눈앞에 두고 그는 목숨을 구걸하는 대신 이 문장을 택했습니다. 배심원들의 표는 그를 더욱 불리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살아남는 것보다 스스로에게 정직한 것을 택했습니다. 되돌아보지 않는 삶은 그저 살아있을 뿐 진짜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아테네라는 크고 혈통 좋은 그러나 굼뜨고 나태한 말에게 신이 붙여준 등에다. 그는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늘 성가시고 종종 손바닥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그 따끔함이 없다면 나른한 말은 영영 잠들어 버리고 맙니다. 결국 아테네는 그 등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지만 그 침이 남긴 자국은 2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몸이 아니라 생각을 받아내는 산파다. 그는 답을 주는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짜 배움은 누군가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머릿속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산파는 아기를 대신 낳아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스스로 태어나도록 곁을 지킬 뿐입니다. 백조는 죽음이 가까워지면 슬퍼서가 아니라 기뻐서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노래한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 대화에서 그는 두려움 대신 이 비유를 택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끝을 상실로만 여기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끝을 오랜 여정의 완성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몇 시간의 대화, 그리고 닭 한 마리의 빚이라는 사소한 한마디는 어쩌면 그 자신의 백조의 노래였는지도 모릅니다.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나쁜 아내를 얻으면 나처럼 철학자가 될 것이다. 가장 사적이고 고단한 순간조차 그는 유머와 배움의 재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도 집에 돌아가면 그저 물벼락을 맞는 한 사람의 남편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지혜가 삶과 동떨어진 고고한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단련된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흔히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소크라테스가 탈옥을 거부하며 남긴 유언처럼 전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그가 직접 남긴 말이 아니라 후대에 만들어진 압축된 표현에 가깝습니다. 크리톤에서 그가 실제로 펼친 논리는 훨씬 섬세했습니다. 그는 법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평생 그 법의 보호 아래 살아온 자신이 이제와 불리해졌다고 몰래 도망치는 것은 스스로와 나눈 암묵적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라 여긴 것이었습니다. 순종이 아니라 일관성의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크라테스의 삶 함께 하셨고요. 저는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